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독 4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 강의가 한 학기 내내 지속된다고 여러분들도 통지를 받았고, 나도 통지를 받았네요. 강독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미리 말을 했었는데, 선생님도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과적인 강독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상 찍는 법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선생님이 늘 그 안내 공지를 올리니까 안내 공지를 철저히 보도록 하고, 지금은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시험과 그다음에 뭐 과제, 그다음 기말, 강의 진행에 대한 것은 안내 공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또 이게 강의 영상이 길게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 그 차시 3주 PPT 그 13쪽부터 4페이지가 남아있죠. 그래서 세 번째 파워포인트 자료 13페이지서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뭐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12쪽까지 뭐 인공군자 얘기하면서 기역자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초성자로, 기본적으로 이제 초성자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초성자의 제자 원리와 발음 기간의 상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교육까지, 뭐 고등학교 교육뿐인가요? 초등학교와 맞춰도 일반적으로 잘 아는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좀 더 심오하고 좀 심화된 학습은 이제 국어사 시간에 다시 접하게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한자 원문을 좀 소개해 봤어요. 발음기간 상형인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한자 시험은 아니니까 걱정할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정음 28자는 각, 상, 본뜬다, 기형, 그 모양을 본떠서, 이는 어조사 이자는 그리하여서라는 순접의 의미죠. 제지, 지 대명사예요. 글자를 만든다. 그래서 초성은 범, 무릇, 17자다, 17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헬에서 훈민정음을 그 창제하는 원리가 발음 기간을 상영했다라고 이제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헬레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훈민정음을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훈민정음 제자가 아니라 훈민정음 기원설이라고 해서, 이 훈민정음의 글자를 만든 제자 원리를 써놓은 헬레본이 1940년에 발견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실학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인 실학자들도 그렇고, 외국의 뭐 선교사들이나 한국어와 한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몹시 궁금했었죠. 그것은 훈민정음 기원설이라고 합니다. 그 기원설은 좀 얼토당토 아는 것도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헬레본에서는 아예 그 모양을 본뜬다라는 이야기가 아예 상형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아음은 기역이, 그 아음 기역은 상, 설근, 혀의 뿌리가 폐후지형, 목구멍을 막는 형상이다. 또 뭐 설음은 니은 상, 설부 상악지형, 뭐 위턱에 혀가 붙는 형상이다. 뭐 순음은 그 상구형, 뭐 입구자죠. 입을 본떴다. 뭐 치음은 이빨을 본떴다. 뭐 후음은 목구멍을 본떴다. 네, 그래서 뭐 한자 시험을 볼 것은 아니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헬의 원문을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하라고.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 훈민정음 기원설에는 뭐 몽고 파스파 문자를 본땄네, 뭐 거란 문자를 본떴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서 문자의 발달사를 접하면서 느꼈겠지만, 인근에 좀 더 발달된 문명의 문자를 수입해서 쓰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게 문자 발달사의 일반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또 일본도 주변에 여러 뭐 여진이나 거란이나 몽고도 다 그 한자를 이제 수입해서 빌어서 쓴 거죠. 그것을 자자표기법이라고 한다고 이제 얘기해 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글이 아무리 훌륭한 문자라 하더라도 세종이 문자를 만들 때 여러 문자들을 참고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볼 수 있는 문자들은 참고한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문자는 뭘까요? 한자예요. 한자예요. 여기서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에 입구자라든지, 자, 입구자는 미음이기도 하잖아요. 입구이자 미음이자 네모이자 가장 단순한 도형이죠. 모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빨 치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옷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후자 같은 경우도, 이거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한 동그라미 형상이죠. 그래서 뭐 미음이나 뭐 반침이나 이응이나 이런 것들 단순한 도형이기도 하고, 또 한자의 경우에만 봐도 시옷자 비슷한 글자, 입구자만 해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은 한자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뭐 앞에서 우리 서문학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음운 이론을 도입해서 문자를 만드는데 그 배경이 된 것은 현대 음성학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서구의 그 유럽에서의 그 서구 음성학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시기예요. 서구의 음성학 17세기 후반, 18세기는 돼야 되는데 이때는 15세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성문학과 한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음기간, 그러나 그럼 선생님 뭐 한글을 폄하하세요? 아니죠. 그 상황에서 좀 더 창의적인 발명품이 나왔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미음이라 보고 반침이라 보고 이응이라 보는 것, 새로운 각도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 그것도 발명이자 발견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히려 더 대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음절을 모아서 자연히 한자와 잘 어울리게 쓰이게 되는 것도 한자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몽고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좀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고 파스파 문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몽고의 그 징기스칸이 이제 세계를 지배를 했죠. 근데 몽고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제국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그 왕조나 초대 임금은 그 나라를 세운 초대 임금 시절에 최고의 면적을, 영토를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 후대 아들이나 손자가 좀 더 이제 정벌을 해서 그 영토를 넓히는데, 세종도 마찬가지죠. 세종이 지금의 이 영토의 모양, 한반도의 모양, 그리고 더 최대한 넓혀놓은 거죠. 최대한 넓혀놓은 것은 세종이죠. 그러니까 태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징기스칸의 손자인데 역시 가장 그 탄탄하게 이제 몽고 제국의 영토도 넓히고 탄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그야말로 정벌자로서 그 징기스칸이 몽골을 건국했지만 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뭐 만드는 와중이었겠죠. 그런데 쿠빌라이 칸이라는 것은 임금이란 뜻인데, 그 쿠빌라이 칸은 이제 좀 안정된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안정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몽고가 한족을 지배했어요. 자, 한족의 이제 중국 대륙의 그 통일 왕조들이 한나라는 전한 후한이 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시황의 진나라는 최초의 통일 왕국이긴 하지만 전 대륙을 지배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나라부터, 유방의 한나라, 왜 여러분들 전한이죠. 한, 수, 당, 송, 원, 명, 청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통일 왕조,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근데 한족이 아닌
왕조가 있어요. 이제 일단은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예요. 징기스칸의 원나라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나라예요. 청나라는 우리랑 같은 계통의 알타이어인 만주어를 쓰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고, 이제 사실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존속했던 뭐 마지막 황제 뭐 이랬던, 그러니까 마지막 그 왕조가 한족의 왕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아둬야 할 것이 이제 변발이라고 하죠. 보보경심? 예전에 얼마 전 드라마도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다시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변발을 하는 풍속은 원래 한족의 풍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주족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한족이 아닌 통일 왕조의 두 나라 중에 하나인 원나라죠. 이제 원나라의 이제 그 쿠빌라이 칸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는데, 알다시피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그걸 만들어낸 게 한족이거든요. 한족인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을 한 정착민족, 즉 농경민족이 문명과 문화를 꽃피워요. 왜냐하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잉여 인구가 생기고, 잉여 인구가 뭐냐면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고 그래야 문화가 꽃피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정착민족, 농경민족의 반대가 뭐죠? 유목민족이죠. 바로 몽고 같은 나라예요. 자, 유목민족의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착을 할 수 없고, 지금도 과거에 쓰던 계례 형태가 물론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제 초원 지역에는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정착을 하지 않으니까 잉여 인구의 폭발도 없고, 그리고 동시에 문명과 문화가 이제 심화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대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굉장한 기동성을 갖게 되죠. 굉장한 기동성을 갖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왕조를 만들게 됐죠. 그렇게는 됐어. 그렇게 돼서 몽고 제국이 이제 원나라를 세웠는데, 간단히 말하면 졸분 거야. 한족이 보기엔 저 무식한 것들.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력이 무서우니까 절절 기지만 뒤에서는 이 왕조를, 이 황제를 존경하지 않는 거야. 문명과 문화가 이제 제대로 축적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쿠빌라이 칸이 생각한 거죠. 이거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래, 어차피 이거 뭐 우리 새로운 문자를 만들자. 물론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면, 몽고도 계통이 알타이어라서 한자를 빌어 쓴 몽고 문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파스파라고 하는 승려에게 쿠빌라이 칸이 우리 문자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파스파 문자예요. 자, 파스파 문자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알타이어로서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때 몽골 사람이 알타이어인지 뭔지 뭘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계통이 다른 한자를 찾아 표기를 쓰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 필요성도 있고, 이제 왕조로서의 권위와 백성들을 이제 지배하기 위한 어떤 문화적 역량을 가지려면 우리 문자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파스파 문자라는 문자를 만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쿠빌라이 칸은 징기스칸의 손자죠. 자, 세종도 태조의 손자예요. 태조의 손자입니다. 태조의 손자고, 내가 앞서 후민정음 창제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존속살인 사건. 그러니까 이게 뭐 세종이 생각하기에 그걸 뭐라 하려고 해도 자기들도 그 이시 왕조 자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왕권을 가진 상태에서 백성들을 교화하고 또 왕권도 강화하려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이시 왕조가 건국되는 데의 타당성도 백성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면서 유교적 이념도 가르치고 뭐 이러는 목적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책이 뭐죠? 세종이 직접 편찬한, 직접 쓴 용비어천가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서 이시 왕조의 역성혁명의 타당성을 설파한 그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이 쿠빌라이 칸과 입장이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그 문자를 창제하는 배경도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파스파 문자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요. 문자의 형태는 조금 뭐 지금 선생님이 소개는 안 하겠는데, 뭐 얘기가 점점 빗나가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어쨌든 문자를 만드는 어떤 배경에 참고를 하기는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밑에 보면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 이제 지난주에 했던 표 기억나지요? 그 표에 아설 순치우의 기본자. 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건 반드시 외워야 한다 그랬죠? 국어 국문학과 학생이 이거 모르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체자, 그 기본 발음기관 상형의 이제 가회계 원리 다음 페이지 배우는데 그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글자 해서 리을, 반치음, 여기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라 좀 글자가 좀 있는데 꼭지 이응, 꼭지 이렇게 나와 있는 꼭지 이응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가회계 원리입니다. 이 가회계 원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핸드폰의 그 키패드가 가회계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컴퓨터 자판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상태가 완전히 수입돼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벌식 자판의 다른 별칭이 뭐냐면 바지 들고서 자판이에요. 뭔 소리래 이런 생각이 들죠. 바지 들고서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옷.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 전혀 상관없죠. 기역, 니은, 디귿도 아니고 지금 뭐 가외계 원리도 아니고 그건 당연하죠. 컴퓨터 자판은 만들어진 대로 우리나라에 그냥 수입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래 스마트폰도 이제 여러분들 들어온 거예요. 우리한테 들어온 건데 기본적으로 거기 알파벳은 어떻게 돼 있죠? A, B, C 세 개가 있고 D, E, F. 그래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A냐 B냐 C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들어온 것에다가 스마트폰을 만드는 사람들은 삼성의 한 직원이라고 합니다. 뭐 누군지 정확하게도 모르고 큰 뭐 회사의 이름으로 그 특허를 냈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LG 폰하고 지금은 LG 폰이 많이 밀리지만 그 삼성의 지금은 삼성 뭐 갤럭시라고 하지만 옛날에 애니콜이라고 불렀어요. 그 LG와 그 삼성이 서로 같은 비슷한 가외계 원리지만 시스템이 뭐 어느 걸 누르느냐 쌍기역을 쓰는 방법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외계 원리를 스마트폰에 적용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 누르면 니은을 한 번 더 누르면 디귿이 되고 그쵸? 그렇게 됩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는 예를 들면 가외계 원리에서 여기 보면 이응에 한 획을 더하면 열인 이읒이고 그 다음에 히읗인데 열인 이읒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열인 빼고 한 번만 누르면 히읗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가외계 원리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이체자들이 디귿에 획을 가한 것처럼 시옷에 획을 가한 것처럼 이응에 꼭지 이응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가획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로 속에 넣어 놓은 것이지만 해례에서는 분명히 가획의 원리의 예외로서 리을, 반치음, 꼭지 이응을 해례에서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한 그 발음기관 상형과 가외계 원리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외계 원리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 샘슨이라는 그 문자론 학자가 그 이제 자질 문자 시스템으로 이제 한글을 했다. 이건 단순한 음소가 아니다. 음소 문자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가회계 원리예요. 자, 여기서 보면 현대 의문론의 관점에서 보면 가회계 원리는 하나의 획이 하나의 변별적 자질이다.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기억에 획 하나를 더했죠. 이때 이 획은 유기성이다, 기식성이다라고 하는 자질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자,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니은은 비음이잖아요. 근데 디귿이 되면 이제 폐쇄음의 자질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획 하나가 변별적 자질이다 라고 해서 변별적 자질을 문자에 반영한 그런 대단한 이제 문자다라고 해서 칭송을 한 것이죠. 대단한 것은 맞는데 지금 그
국어학자들은 굳이 이제 변별자질적인 그런 문자라고 하지는 않고 음소 문자라고 그냥 수용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굳이 그럴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오히려 한국의 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20세기 이후에 지극히 현대적인 음성학이나 음운론의 이론에 부합하는 향후 이제 뒤에 보면 음절리 부합하는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놀라운 문자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와, 얘 너무 짱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배경을 보고 이제 20세기 초의 학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놀랐던 거죠. 지금 보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만큼 잘 사는 나라였다면 이런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 얘네들이 문자 이렇게 좋으니까 높은 교육 수준을 누리게 되면서 이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훈민정음의 종성체계예요. 왜냐하면 자음 글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초성도 있지만 종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제 28자라 그러죠. 신제 28자. 그래서 그 안에 초성 17자와 중성 11자라고 이미 배웠어요. 종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네,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또한 대단히 놀라운 그런 속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다음 그 PPT 자료에서 또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훈민정음의 종성체계는 일단 종성부용 초성이라는 해례의 규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성부용 초성은 뭐냐? 말 그대로 종성, 이때는 복이 아니에요. 회복할 복자가 아니라 다시 붙자라는 뜻인데,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각이라고 하는 그 음절자가 있잖아요. 글자가 있으면 초성의 기억을 종성 기억에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국어자료 강독 학생들은 물론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우긴 하지만 다 이제 만각의 강을 건넜으리라 생각하고, 나도 예전에 그랬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면, 자, 초성의 기억자와 종성의 기억자, 그러니까 종성의 기억자는 초성자 그냥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훈민정음 해례에서 종성자는 따로 안 만들 거야. 그냥 초성자를 같이 쓰면 돼.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가치는, 음소문자니까요. 음소적 가치는 동일하니까 문자를 새로 만들 필요 없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가 확 줄어들게 되죠. 굉장히 경제적인 것이에요. 종성자가 따로 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글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갖게 되겠죠. 일본어보다 음절 구조가 훨씬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여 개의 그 가나 문자보다 훨씬 개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네, PPT 자료를 보면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고 하였기에 이건 기본적으로 제자의 원리입니다. 안 만든다고 하는 것도 제자 원리예요. 네, 초성과 종성의 글자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종성의 글자를 새롭게 만들지 않은 건데, 이거는 뭐냐면 초성의 소리와 종성의 소리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이음이다, 변이음이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음소 문자로서 하나의 문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성 문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겠다고 한 이 유음절짜리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이 간략한 언급이 당시의 놀라운 음소 분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소가 뭔지도 알고 있고요. 포님도 알고 있고 변이음, 알로포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2학년 수업이니까 좀 더 이제 혹시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다면, 자, 기억이라고 하는 문자는 음소 문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개의 경우, 자, 각 했을 때, 혹은 밥 했을 때, 먹는 라이스, 밥 했을 때, 세종 왜 이랬어?
두 개의 소리가 전혀 다른데 왜 같은 문자를 대당했지? 이렇게 인식한 적 없죠. 인식적 차원에서 같은 소리로 느껴져요. 그게 음소예요. 그러나 음성적, 변이음의 차원에서, 변이음은 음성이거든요. 음성적인 차원에서 초성의 기억은 가,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고요. 반면에 각 하는 소리는 악이죠. 악. 종성의 기억은 어때요? 공기 안 나오죠? 네. 공기를 내보내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초성의 기억이나 비읍이나 뭐 이런 소리들은 이제 외파음, 공기를 내보내는 외파음인 반면 종성 소리들은 공기를 내보내지 않는 미파음 혹은 불파음이 되거든요. 네. 이건 이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상보적으로, 그러니까 상보적이라는 건 뭐냐면 초성에 오는 소리는 항상 외파음이고 종성에 오는 소리는 항상 미파음 혹은 불파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 상호 교차를 하거나 어떨 때는 바뀌거나 이러지 않아. 이런 것을 상호 상보적, 상호 보완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변이음이 돼요. 그러니까 음성적 차원이니까 음소 문자를 만들 때는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세기 이후의 음소 분석의 원리, 그 다음에 변이음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문자를 창제하는데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구의 학자들은 와, 이거 뭐야? 이 사람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은 15세기의 한국은 조선은 옛날에 그 스페인 함대가 떠나던 이사벨라 여왕,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그 시절이에요. 대항해 시대가 시작하는 그 시절인데 같은 15세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무렵에 우리도 별을 관측, 이게 인류가 참 멀리 떨어져서 대륙에 멀리 퍼져 살지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세종이 뭘 했어요? 별을 관측하고 천문을 관측하고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됐잖아요. 단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바다로 나가지 않았을 뿐이고 이제 스페인은 바다로 나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15세기의 조선은 대단한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놀라운 의문론직 지식에 근거하여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고 다음 페이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자의 원리로서의 종성부용 초성이 있고요. 종성부용 초성이 표기법의 원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형태 음소적 원리다. 일단 여기서는 용어만 일단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종성부용 초성은 제자의 원리가 분명해요. 제자의 원리가 분명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15세기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써요? 꽃도 꽃만이 있으면 꽃이라는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죠. 형태소를 고정해서 쓰는 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꽃이지만 꽃이, 꽃도지만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을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를 형태 음소적 원리에 따른 표기법이라고 해요. 형태 음소적 원리가 형태소를 고정하는 표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소리 나는 것을 소리를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음소 문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형태소를 현대국어의 표기법은 형태소를 고정하는 그러면서도 발음을 반영하는 형태 음소적 원리에 따른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표기법 총칙에 한글 맞춤법 총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에 맞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어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형태 음소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치읓 받침도 쓰죠. 자, 같다, 같고 티읕 받침도 쓰죠. 그러니까 초성에서 쓸 수 있는 쓰는 모든 자음은 모든 글자는 종성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발음 나지 않잖아. 티읕 받침이나 뭐 예를 들면 격음이나 유기음이나 격음이 유기음이죠. 격음이나 혹은 경음이 음절 발음에서 현대 한국어는 변별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표기는 다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꽃도 티 발음이죠. 근데 치읓 쓰고 있죠. 꽃만 니은이죠. 치읓 쓰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초성에서 쓰는 모든 글자를 다 종성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표기법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원리를 원용해서 표기법의 원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 그 PPT 이제 다음 차시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반대 개념이 음소적 원리고 이제 활종성 가족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써도 돼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네, 표기법상 규정으로 이해를 한 것이고 당시의 종성 표기법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헬의 종성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제자의 원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제기가 끝났으니 다음 차시에서 그 네 번째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꾸 밀려오니까 아무래도 기말고사로 몰아쳐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루어 뒀다가 마지막에 정신없지 않도록 PPT도 쌓이면 어마어마해요. 이 지금 4주차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해지니까 출력도 미리미리 하고 개념들도 미리미리 공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할게요.